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22%가 금융자산입니다. 자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 정도 우리가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그 후에요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부동산의 비중이 30%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받습니다. 그 2억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거 튀기려고 했다가 날려버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영어 수학 말고 애들에게 가르친 게 뭐가 있습니까?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가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야지 애들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면 안 돼요. 요즘도 목욕탕에 가보면요,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죠?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워야 될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꼭 봐야 돼. 내 아들이 그렇게 행위에 자립이 안 된 애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무슨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쁘다고 시집장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건 먹었다고 사진 있어 올리고 또는 뭐가 누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그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전전긍긍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경제적 자립을 해야지 남한테 폐를 안 지키는데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던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소위 말하는 재테크,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에요. 한번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0대, 60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요,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한 가구당 순자산을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 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입니다. 이 두 나라가요,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랍니다. 믿어지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22%가 금융자산입니다. 근데요,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 우리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 과거 일본과 같은 장기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그 다 판 돈에 일본 땅을 다 판 돈으로 나눠봤더니요, 4분의 3이에요.
땅 넓이는 4분질인데 땅 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본 땅에 비해서 우리나라 땅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일본도요, 1980년대 버블경기 일때는요, 제가 그때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본 내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일본 동경의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요.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요.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1980년대 일본의 땅값이었어요. 그때는 땅값이 비싸니까 일본도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 정도 우리가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그 후에요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부동산의 비중이 3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되어 있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난 2007년에 서울의 강동구에 올림픽공원이 있는 그 동네예요. 34평짜리 아파트가요 12억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 후에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가다가 그게 다시 올라가지고 20억이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그런 식으로 몇 년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순환적인 불황, 일시 하락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2, 3년을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지난 일본처럼 이 하락 국면이 20년, 30년 장기로 지속이 되면 장기 침체가 되면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60% 내었던 거가 30%로 떨어진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불황이 단기 하락, 일시적인 하락인지 장기 침체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1982년을 100으로 볼 때요. 피크일 때는 버블의 막바지예요. 1991년 290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3배 상승. 그 후에 2012년까지요. 102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 수준으로. 그리고 약간 지금 반등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혹시 이런 장기 침체 국면이 오는 게 아닌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일본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겠죠. 두 번째는요.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에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에이, 집은 그냥 빌려 살고 이거 딴 데로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을 샀지요. 근데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 일본은 우리보다 더 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어들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집을 나중에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안 끝났어요. 근데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붐의 규모가 우리가 일본의 2배쯤 되거든요. 더 쇼크가 클 거예요.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비어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다른 지원도 해주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도시화율은요,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91%.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대요. 우리 안 멈춰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실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 아프기 때문에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우리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많이.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내지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해서 반등했다. 일본도요, 버블 경기 끝나고 나서 한 4, 5년 동안은 이게 일시입 하락인지 장기 침체인지 헷갈렸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연말쯤 가서 반등을 했다. 그럼 어떤 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집을 팔았는데 제 욕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저는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쓰면 드릴 수가 없고, 우선요, 퇴직 후,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을 100세인 이렇게 부르죠. 지금 우리나라의 100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대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5,14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21년에는요, 62%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보세요.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근데 귀찮아, 노인들이.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는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 돼가고 있어요. 그 단지가. 그리고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애물단지 때문에.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 비율은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저는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집을 누가 살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집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줄어든답니다. 집을 늘려가는 때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예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40, 50대는요. 260만 가구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가 집을 살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63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그런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국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이 아니고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투자의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하우스푸어, 주택빈곤에 빠지지 않는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지금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제 친구의 집값 떨어진 얘기를 소개한 일이 있는데 피크일 때요, 1991년에 28평짜리 아파트가 3억 6천까지 갔는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왜냐? 우리 애들은 집 있지.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애들도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그래서요, 가계 부채를 많이 과다하게 안고 있는 분은 집을 줄이고 뭔 노력을 해서라도 빨리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과다한 부채를 안고 집을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주거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시간의 문제지 점차 정착해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가끔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받습니다. 그 2억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꼭 튀긴대요. 그거 튀기려고 했다가 날려버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는요, 현역 시절입니다. 그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 현역 시절에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거는 2단계, 퇴직하고 나서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요, 모아놓은 노후자금에 연 4%씩 꺼내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억을 모은 사람이라면 4%니까 400만 원 범위 내에서 12로 나눠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20년, 30년, 40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요, 한 5%에서 7% 정도 목표 수익률로 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튀긴다고요? 펀드로 말하면 채권 예환이 포함된 혼합형 펀드. 직접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20, 30% 이내에서 이렇게 보수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2단계에서는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연금 수입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쯤 받거든요. 그만큼은 덜 꺼내 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생활비를 줄여야지요.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나.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이 절약. 세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이 1단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을 가지고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안 꺼내 쓰는,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이 되면 3단계가 되는데 3단계에서 뭔 일을 해야 되냐? 이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그냥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이게 3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안 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